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경제 현장 오늘 미국 대선 특보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최악의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표 중단 소송 때문인데요. 대선 이후에도 미국을 넘어 세계가 혼란에 빠질 전망입니다. 승자 확정에만 36일이 걸린 지난 2000년 대선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시각 개표 현황과 또 당선자가 우리 한반도에 미칠 영향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증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 또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우정엽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도 이제 미국 대선에 관한 토론을 했는데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은 현재까지만 보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패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선거인단 확보 상황을 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물론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가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든 후보가 네바다주의 6석을 획득하게 되면 538석의 과반수인 270석에 다다르기 때문에 다른 주의 개표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의 대통령직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펜실베니아주,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세 주와 더불어서 공화당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 알래스카주 3표까지 확정이 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남은 주들에서 이제 승리를 이제 거두고 네바다주 같은 경우도 이제 차지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네바다주의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매우 중요하게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면 네바다주를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가져올 확률, 현재의 표 차이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표 차이가 미미한 상황입니다. 네바다주는 사실 2016년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겼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네바다주는 크게 경합주로 분리가 되지 않았었고 바이든 후보가 이제 비교적 수월하게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선전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이든 후보가 이제 오늘 좀 자신 있게 본인이 승리할 것 같다라고 이제 말한 이유 중에 하나는 펜실베니아주의 남은 투표수도 있지만 일단 네바다주에서 현재 남아 있는 표가 이제 대부분 우편 투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편 투표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본인의 표의 특성상 네바다주에서도 이제 승리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접전지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승패가 확정된 곳부터 좀 소장님께서 짚어주실까요? 지금 승패가 확정된 곳은 아무래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8개 블루 스테이트라고 부르는 지역인데요. 서부 해안가인 캘리포니아라든지 워싱턴 그리고 중부의 러스트벨트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상당히 좀 선방을 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 자금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요. 이 지역에 무려 1,800억 원을 쏟아부었던 게 아무래도 전체 투표 심리를 좀 자극시켰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동부 해안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뉴욕이라든지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같이 상공업이 발달되고 젊은 층들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공화당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20개 레드 스테이트, 레드 월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는데요. 중부와 남부 지역, 그리고 조지아, 루이지애나, 그리고 오클라호마, 텍사스, 테네시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으로 아무래도 기독교성이 강하고요. 농업과 축산 종사자들이 많은 지역은 아무래도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2개 주가 소위 말해서 스윙 스테이트가 이번에 결정적인 당락을 영향을 미쳤는데요. 현재 투표가 개봉되다가 좀 중단돼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남아 있는
개표 수가 한 150만 표 정도 되는데 한 70% 정도가 민주당 성향이기 때문에 예. 이런 우편 투표 영향이 앞으로 미시간, 위스콘에 이어서 펜실베니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 지금 개표가 중단됐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지금 현재 저 예. 트럼프 쪽에서 펜실베니아 그 선거인단에 자기들의 감시인을 파견하는데 원래 규정상으로는 예. 7m 이내까지는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걸 가지고 선거와 관련된 소송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뭐 다른 쪽의 카운티 같은 경우에도 일단 중단된 상태지만 우편 투표와 관련해서는 집계가 6일까지 3일 소인이 찍힌 것들은 개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 트럼프 쪽에서 펜실베니아와 더불어서 미시간주, 조지아주 이 세 개 주에 대해서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는데 펜실베니아 외에 미시간주와 조지아 상황은 어때요? 네, 이쪽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그동안에 트럼프 지지 성향이 상당히 강했고 지난 그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겼던 지역인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 아무래도 코로나 그 사태 이후에 민심이 좀 돌아섰고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 러스트벨트 같은 경우는 인구 구조 학상 지난 선거보다는 백인 인구가 한 4%포인트 줄었습니다. 특히 트럼프에게 가장 악재인 점은 산토끼, 집토끼도 모두 놓친 부분인데요. 여심 표심이 달아났다는 겁니다. 2016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백인이 무려 52%가 트럼프에게 투표했는데 이번에는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6%포인트 차로 우세했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부가 싸우면은 종교가 달라도 서로 이해하고 화목하게 지내는데 지지 정당이 다른 사람이 싸우면 이혼이 답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가정 내 심각한 여성과 관련된 비하 발언이 트럼프에게 나왔고요. 또 기후 변화라든지 인종 정의, 사회 분단 그리고 BLM 사태, 미투 운동과 같이 트럼프에게 악재로 작용했던 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요. 또 한 가지는 1997년 이후에 태어난 뉴 제너레이션 세대라고 있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에는 집단 의식이 상당히 강한데요. 환경이나 기후 변화, 인종 차별과 관련해서 바이든 정책에 지지하는 젊은 세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층이 이탈한 게 트럼프에게는 결정적인 패인이 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센터장님, 지금까지 나온 이 개표 결과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 또는 이 승패를 결정적으로 뒤집는 우위와 열세를 결정을 뒤집는 그런 주는 특징적으로 어떤 주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글쎄요, 사실 이번에 여론조사가 2016년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표를 좀 저평가했다는 점을 일단은 들 수가 있겠습니다. 2016년에는 이제 트럼프 당시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비해서 전국 지지율에서도 이제 많이 좁혔고, 그리고 이제 경합주에서도 이제 열세로 있던 것을 이제 뒤집었는데, 올해는 사실 바이든 후보가 이제 전국 지지율에서는 꽤 넉넉한 차이를 보였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약 2% 앞섰던 거에 비해서 바이든 후보는 9%에서 10% 정도 꽤 넉넉히 앞섰고, 지금 신승을 할 것으로 보이는 위스콘신에서도 거의 한 10% 가까이 앞서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플로리다 주에서 보였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전반에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보다는 훨씬 강한 지지력을 이제 끌어모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차 범위가 이제 매우 작았던 주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많이 넘어가기도 했고, 위스콘신이나 미시간처럼 비교적 바이든 후보의 우위가 높았던 지역은 이제 겨우겨우 이제 막아낸 셈이 된 것인데요. 그래서 어떤 한 지역이나 두 지역이 이번에 선거에서 특출나게 다른 모습을 보였다기보다는 여론조사에서 예측하던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집력이 매우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좀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선거에서는 붉은 신기루 현상이 공화당이 상당히 싫어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경합주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붉은 신기루라면 공화당의 색깔이 붉은 건데 처음에 붉다가
파란 쪽으로 바뀐다. 네, 그렇습니다. 허망하게 사라진다 이런 거죠? 예, 우편 투표 6,500만 표가 이를 작용을 했는데요. 현재 그 네바다라든지 그리고 존 맥케인 전 그 상원 의원이 있었던 애리조나, 예. 그리고 그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결정적인 타격을 많이 받았던 위스콘신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요. 아무래도 그 코로나 방역과 관련돼서 주요 산업들이 무너졌던 게 실업난, 경제적인 문제들이 엮여지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예. 애리조나주를 트럼프 대통령이 뺏긴 것은 결정적인 타격이 아닌가. 선거인단 11명이나 되는데. 애리조나 네. 같은 경우는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바이든 네, 후보의 뭐 공화당의 예. 전통적으로 예. 그 텃밭이었고요. 또 썬벨트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글쎄요. 이 때문에 이게 뺏긴 게 그 트럼프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상황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민심이 존 맥케인에 대해서 그동안에 살아있을 때 네. 트럼프가 워낙 공세적으로 비난을 했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애리조나 그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경 장벽을 건설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건설 노동자가 왔고요. 이에 따라서 라티노들이 지금 들어오면서 이들이 그 국경 장벽 건설과 관련해서 가족들과 못 만나니까 인구 구조 확산 또 이런 그 역효과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맥케인이 살아있는 트럼프를 잡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 차관님, 지금 네. 뭐 이렇게 후보가 네. 트럼프가 좀 굉장히 열세에 있는 게 분명한데 그렇다고 승자패가 결정되지 않으면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데. 이거 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양쪽 다 하고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이제 바이든 쪽으로 이제 많이 여론조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이제 관심을 두고 했겠지만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서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런 측면도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제 누가 되든지 간에 이제 우리가 과연 미국의 기존 정부나 신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제 설명을 해서 우리 입장대로 가져올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그걸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할 거냐. 왜냐하면 이제 1월 20일까지는 이제 지금 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1월 20일 등장하니까 이제 그런 걸 해서 좀 가다듬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는 예. 뭐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되느냐, 그다음에 바이든 이제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많이 달라질까요? 그렇죠. 일단 제가 보니까 이제 길게 봐서는 그 이제 바이든 이제 민주당 쪽의 그런 전반적인 그런 그 입장이라고 그럴까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좋습니다. 한반도를 이제 가급적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풀자라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건 아니었죠. 힘에 의해서 좀 이제 뭔가 이걸 좀 제압한다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좀 독특하게 그러한 이제 방식을 벗어나서 좀 탑다운 방식으로 해보자라는 거니까 이제 단기적 측면에서 보면 한 2년 동안 이미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는 협상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 협상의 연장선에서 이제 대선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빨리 출발할 수 있는데 이제 바이든 후보가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적정한 인사들 라인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최소한 일정 부분 한 6개월 정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왜 그 시점이 중요하냐면 과거에 보면 북한이 좀 조바심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도 조바심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6개월 정도 기다리지를 못하고 과거의 방식대로 해서 빨리 이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뭔가 이제 좀 잘못된 행동을 한다. 도발을 할 가능성?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달라요. 과거에는 북한이라는 게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고 핵무기를 이제 개발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뭐 이제 입장이 좀 누그러웠단 말이죠. 근데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똑같은 말을 3번 이상 사지 않는다라고 해서 심지어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그런 그 도발을 하고 뭐 이렇게 또 약속했는데 지키지도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반감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일종의 피로감이라 할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6개월 동안 북한이 기다리지 않고 과거 방식대로 해서 뭘 또 뭐 일종의 그 레드라인을 넘는다 그러면 이제 미국 내에서도 기류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관리된다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제가 우선이니까 우선순위가 떨어진다. 그래서 그러면 미국 간의 협상을 계속 늦춰버리면 지금 북한은 뭐 여러 가지로 제재에다가 코로나 이제 뭐 수해 피해 이렇게 삼중고인데 더욱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런 북한이 이런 기간 동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때입니다. 됐을 때 북한이 잘못된 생각을 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적절히 상황 관리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이제 조치도 또 협력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청와대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이 최종되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걸 지금 논의 중에 있지 않을까? 그러겠죠. 아무래도 뭐 선거 개표 결과에 대해서 누가 될까 이걸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 문제는 이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하고 할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외교 안보 쪽으로 보면 당장 이제 방위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막 밀어붙이는 소위 그 쿼드 플러스 알파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 들어가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그다음에 바이든이 됐을 때 약간은 좀 큰 흐름이야 가겠지만 이제 요구하는 강도나 이게 다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NSC에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멘트는 미국 대선 결과 어떻게 나오든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렇죠. 멘트인데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외 매체를 통해서 미국 대선에 대해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북한이 물론 뭐 언급은 안 하고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죠. 왜냐하면 북한은 이제 미국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 북한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앞으로 뭐 북한도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를 상정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국도 그런 측면에서 똑같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온건한 이미지의 바이든을 상당히 선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제 담당 그 부총리 류호 총리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협상을 통해서 중국이 좀 더 많은 것을 사주거나 일자리를 창출해주거나 자원을 더 수입해주면 틀을 조금 바꿔가지고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해서 주요 지도부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국제 질서와 관련해서 너무 패권이라든지 그리고 동맹국에 부담을 주는 행동을 하면서 국가에 대한 그 신뢰도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신이 가만히 있어도 주의가 올라가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표정은 트럼프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에 댓글 달거나 이런 못하게 하는데요. 아무래도 2022년 가을이면은 임기 상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독재 정권이라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는 보도만 하지 논평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공개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오중 전회와 관련된 연설 전문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을 겨냥해서 패권이라든지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압력을 주는 거와 관련해서는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이 그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고 같은 대우를 하고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을 경우에는 자신들도 협력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뭐 궁극적으로 이해해서 미국이 앞으로 중국 제조와 관련해서 이제 중국 공장을 바꾸는 작업들을 하는데 이런 웹도덕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중국은 미국 의존도를 제로로 낮추고 중국의 내수를 중심으로 해서 외수와 내수를 쌍순환을 시켜서 발전시키겠다는 거죠. 수요와 공급을 같이 창출해주는 이런 정책을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중국은 그 서비스 중국화라든지 이거와 관련해서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쓰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의 미중 갈등이 조금 완화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 바이든 같은 경우는 원칙주의자고요. 현재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무역 흑자가 많으냐 저느냐 외환시장 상황을 보고서 이야기를 하지만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그 상원에서 활동하는 거 보면 인권이나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전 지구적인 그 협상을 끌어냈던 사람이고요. 또 외교 사법과 관련된 위원장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한국을 잘 이해하는 정치인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요. 의원 중에서도 가장 최상의 의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원칙론을 훼손했을 경우 인권 문제나 위구르와 관련된 종교 문제 이런 것까지도 같이 겸해서 같이 압박을 하고요. 압박을 해가지고 중국이 통하지 않으면은 동맹국과 함께 같이 연대를 하고 연대해서 아니면은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 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방관자의 입장에서 떨어져서 할 것이냐를 국가 전략 목표로 좀 보고서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바이든은 트럼프보다는 상당히 원리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같이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보여집니다. 자, 우정엽 센터장님, 지금 이제 바이든 당선 이후에 이게 잠깐 북미 관계나 미중 갈등을 좀 얘기했는데 우선 선거 결과로 좀 돌아가서 지금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이 소송전이 계속된다고 이제 하는데 이 소송전이 2000년에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네, 네.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 소송을 끌어간다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언제쯤 그러면 이 결과를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글쎄요, 이제 2000년에 이제 부시와 고어 간 이제 플로리다 재검표를 두고 했던 소송과는 지금 사실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000년에는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 두 후보의 격차가 0.5% 이내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 기계를 통한 재검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기계를 통한 재검표를 했는데 그 격차가 0.25% 이내로 줄 경우에는 이제 손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일일이 재검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두 후보의 격차가 500표대에서 200표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작업으로 이제 재검표를 해야 되는데 또 이제 그러니까 플로리다의 룰 중에는 선거일 이후 7일 이내에 이 작업을 이제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많은 표를 일일이 손으로 세는 게 이제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한 몇 개 카운티를 골라서 그 카운티에 재검표를 요청을 했고 플로리다주 법원은 그걸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을 위시한 부시 대통령의 이제 법무팀이 그것이 이제 불합리하다고 이제 연방대법원으로 갔고 연방대법원에서 그 세 카운티만의 투표용지를 손으로 재개표하는 거는 불합리하다, 헌법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그 개표를 이제 중단시킨 것이죠.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제 개표가 진행됐으면 고 후보가 이겼을지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소송이 약 한 달 정도 걸려서 12월 12일이나 돼서야 고 후보가 이제 최종적으로 승복을 하고 이제 했던 것인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가장 큰 것이 일단 펜실베니아 주에서 3일 투표일 3일 이후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도 이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6일까지 오는 거.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다루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연방 대법원에서 한번 연방대법원에서 한번 다루려고 했으나 그 부분이 사실 결론이 나지 않았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음으로써 3일 후까지 개표하라고 하는 펜실베니아 주 법원의 결정이 이제 유지가 된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보수적인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어떻게 말하면 뭐 진보 쪽의 편을 들어줘서 3일 후까지도 이제 개표하는 부분을 특별히 막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수로 그게 못 막은 건가요? 네네, 동수. 그러니까 그 당시 긴즈버그 대법관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8명 중에서 4대 4가 나왔는데 이제 존 로버츠 대법관이 진보 쪽 편을 들어준 것이고요. 근데 또 이제 공교롭게 위스콘신에서도 이제 비슷한 사안이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위스콘신주의 우편투표 접수 기간 연장안에 대해서 이제 5대 3으로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펜실베니아주의 투표 용지가 이 투표일 이후에 사실 얼마나 온 것인가. 만약에 이제 남은 카운티의 개표를 다 하고 났는데 그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이긴 격차가 3일 이후에 도착한 표보다 많다고 한다면 사실 3일 이후에 도착한 표를 무효화한다고 해도 그렇죠. 바이든 후보가 이기는 데는 뭐 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러한 것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에서 이긴 표수가 굉장히 줄고 있잖아요. 급속히 줄고 있는데 아직 우편 투표에서 개표하지 않은 표수가 100만 표 가까이 지금 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뒤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 사전 투표 중에 예. 약 30%밖에 개표를 예. 안 했고 개표한 30%의 표는 거의 7대3, 8대2 정도로 바이든 후보가 유리하기 때문에 남은 표를 다 개표할 경우에는 바이든 후보가 역전할 것은 거의 사실 확실시 되어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단지 이제 그게 11월 3일까지 들어온 표가 얼마고 11월 3일 이후에 들어온 표가 얼마냐 하는 건데 지금 뭐 들리는 얘기로는 사람들이 자기 표가 잘못될 것을 걱정해서 하도 미리들 투표를 했기 때문에 예. 11월 3일 이후에 들어온 표가 그다지 많지는 않다는 것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소송의 실익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예,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 있지만 예.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한 카운티에서의 개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뭐 풀턴 카운티라든지 클레이턴 카운티, 아틀란타시 주변에 이 카운티들의 개표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이든 후보에게 좀 몰표가 나올 경우에는 현재 약 3만 표 정도 격차를 뒤집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문제는 또 이 카운티들과 전혀 다른 카운티에서 약 53표 정도가 좀 늦게 도착했는데 센 것 같다라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조지아주의 전체 또 표와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 카운티의 53표 때문에 전체 개표를 중단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대법원에서 받아들일지는 좀 미지수라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뭐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재화됐는데요. 트럼프 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점차 이제 패색이 짙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이 때문에 무더기 소송을 지금 제기를 한 상태고요. 네. 뭐 개표 작업을 방해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12월 14일 날 선거인단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거와 관련된 무력화 작업이 좀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수정헌법 20조에 의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거인단이 선출이 안 되면은 하원에서도 선거인단을 선출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그 상황이 상당히 꼬이게 되는데 예. 문제는 지금 소송을 제기한 데가 대부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지사라든지 그리고 하원이 민주당인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길게 가서 결론은 그 연방 그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끔 소송을 좀 길게 갖고 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연방 하원에 들어가면 의원들 1인 1표가 아니라 주별로 1표인데 뭐 현재까지 상황에서 보면은 그 하원의 26개 그 주는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원의 아무래도- 전체 의석은 비록 민주당이 앞서 있지만 주 기준으로 우위를 보이는 곳은 공화당이 더 많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현재 이를 그 소송전으로 아주 길게 끌고 가려는 게 트럼프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새로운 대통령 취임 예정일이 내년 1월 20일이잖아요. 정오입니다. 네. 헌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때까지 그러면 이렇게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연방 정부 같은 경우는 헌법에 의하면은 그 12월 14일 그 선거인단 선거하기 6일 전까지는 각 주별로 이런 그 분란들과 관련해서 책임지고 그 종결시키라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예. 이것 때문에 앞으로 그 각 주정부의 그 연방 그 연방 대법원도 그렇고 주정부 대법원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2000년 플로리다 때 말고 이렇게 제때 맞춰서 선출이 안 돼서 뭐 취임 직전에야 대통령이 결정되거나 뭐 이런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도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1800년대에 있던 일이어서 네. 사실 뭐 큰 관심을 가지고 네. 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근대 역사, 뭐 특히 2차 대전 이후의 역사에서는 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뭐 2000년, 2016년처럼 전국 투표에서 이기고 선거인단에서 지는 경우도 사실 1888년 이후엔 2000년이 처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선거법상의 특이한 사건이 발생했던 거는 미국이 건국된 초기 이제 1800년대에 있었던 일이고 물론 그러한 규정이 현재도 적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뭐 그러한 적용까지 끌어내야 한다는 상황이 미국으로서는
좀 착잡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1800년에 그 제퍼슨이 의회에서 그 대통령이 됐고요. 네. 1825년인가 그때도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닉슨 대 케네디와의 그 소송이 있었는데, 예. 이때 그 연방 그 대법원이 이제 개입하려고 하자 그렇게까지 하면 국가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니까 닉슨이 그때 패배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이제 아무래도 패배를 정확히 인정하는 게 미국에서는 정신의 미덕인데 트럼프는 그런 걸 보여주지 못해서 좀 섭섭한 생각 듭니다. 지금 그 선거인단을 확정하고 또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고 하는 일정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12월 14일까지 선거인단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그 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12월 14일에. 예, 14일까지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정부와 관련해서는 이제 선거 이후에 79일간의 기간을 두는데요. 네. 이 기간을 둘 동안에는 새 정부 구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모든 아웃라인뿐만 아니라 청사진을 준비하라는 기간인데 이때 소송을 제기하면은 발목을 잡을 수가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향후 그 전국 운영과 관련해서 자신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런 그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소송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얘기를 남겨서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좀 의문이 들어요. 무슨 거의 뜻입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예.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멘붕에 빠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이야기도 바로 예. 그 다음 날 뒤집기도 하고 이런 걸 봐가지고는 현재 그 스타일로 패배에 대한 봐서는 멘붕에 빠질 대통령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네. 현재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그 언론으로부터 계속 예. 공격을 받고요. 그리고 그 공화당의 중진 의원들로부터 그 패배를 인정하라는 예. 압력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뭐 현재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 나갈지 또 법무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는 있겠지만 뭐 자신 스스로도 좀 자괴감에 빠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제 바이든이 이기면 뭐 폭력도 행사하겠다 이런 걸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워싱턴 같은 경우는 양측 지지자들 간의 그 시위가 상당히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QAnon이라고 하는 그 음모론자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백일 우월주의자들입니다.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들인데요. 예. 여기에 이 사람들 중에서 뭐 두건을 쓴다든지 그리고 외건차에다가 총을 장착하면서 사진을 올려서 SNS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은 케빈이라 부르고요. 그 여자들 같은 경우는 카렌이라고 부르는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SNS 상으로는 계속적인 그 투표소 공격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현재 그 트럼프가 패배를 인정했을 경우 패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공격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주요 지역들 같은 경우는 현재 준 비상 상태에 지금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우정엽 센터장님, 지금 뭐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도 좀 관심인데 상원은 결국 공화당이 우위를 유지하게 된 거죠? 어떻습니까? 근데 원래 예상은 뭐 대통령 선거와 더불어서 민주당이 뭐 강세를 보일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총 35석의 상원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예. 그 중에 이제 23석이 공화당이 현역인 지역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화당이 의석을 잃기가 사실 더 쉬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제 바이든 후보가 워낙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트럼프 후보에게 여론에서 앞서갔기 때문에 예. 그 영향으로 인해서 상원도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지 않았냐 했는데 이 투표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선전한 것처럼 공화당 후보들 역시 이번 선거에서 상당히 선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몇 개 주는 개표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공화당 후보가 우세로 있는 지역까지 합치면 공화당이 한 석 정도 잃는 그렇지만은 과반수는 유지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청아님, 이 바이든과 트럼프를 비교하면 지난번 투표 때 그 토론 때 보니까 바이든은 김정은 위원장을 불량배, 폭력배 이렇게 지칭을 하던데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최고 지도자를 그렇게 폭력배다라고 했으면 이제 뭔가 이제 공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이제 비난하는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볼까 보면은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빨리 미국하고 이게 좀 단판을 지어서 뭐 당장 이제 제재도 풀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이제 자기들의 희망 사항이죠. 예.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일정표가 있단 말이죠. 지금 뭐 현재로서 보면 75주년 당창건 기념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80일 전투로 해서 모든 부분에 이제 경제 부분을 좀 갖추고 난 다음에 내년 1월에 8차 당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자라는 게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되려면 지금의 이제 국제사회의 그 제재 이거 자체가 좀 흔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약화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그걸 이야기했을 때는 아무래도 오늘처럼 뭐 바이든보다는 이제 트럼프가 그래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여론조사도 그렇지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러면 바이든하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바이든이 비록 김정은 위원장을 폭력배라고 했지만 이걸 바로 과거처럼 그냥 이렇게 비난을 했다가는 이제 뭔가 여러모로 좀 이제 별로 득이 안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나름의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의 세대 김정은 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50년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과거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 시대 때 주로 이제 항일 빨치산이라든지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냉전적 사고를 가졌던 이제 인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소위 그 항일 빨치산식으로 이제 하자는 그런 사고인데 그런 인물이 퇴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최용해가 이제 50년생이고 이제 심지어 보면 뭐 60년생도 있고 이제 특히 최근에 했던 이제 이제 내각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뭐 이념적인 것은 이제 차치하고 어떤 이제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실용적인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뭔가 실리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계속 이야기를 하죠. 뭐 과거에 그런 뭐 잘못된 그런 관습에서 눈이 멀고 귀가 멀었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제 북한을 잘 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심지어 이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자력부강하고 자력번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허리띠를 졸라매고서 자력부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재가 풀려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 이제 미국하고 이제 담판을 지어야 되고 그러면 그 키는 미국의 대통령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바이든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걸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 생각이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뭔가 이제 트럼프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과거에 보면 이제 부시 대통령이 클린턴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ABC라고 했잖아요. 차별화. 그런 것처럼 해서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018년에 했던 그 싱가포르 합의 자체를 없던 걸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달리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기존의 트럼프 정부에서 합의했던 사항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이제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북한이 이제 과거하고는 달리 이제 미국하고 접근할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그 남북 간의 지금까지 남북 관계와 좀 다른 어떤 어프로치, 다른 접근법이 혹시 필요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트럼프 때보다도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름대로 이제 공화당의 기존 입장과 달리 했지만 결국 이제 볼튼과 같은 그런 이제 입장이 이제 공화당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밀어붙였지만 안 됐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이제 소위 그 탄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발목이 잡혀서 더 이상 못 해버린 거란 말이죠. 그런데 민주당의 경우는 이제 북한이 비록 뭐 싫고 북한을 뭐 신뢰한다라는 것보다는 문제를 이제 동맹에 기반을 해서 그리고 외교적 방법으로 풀자. 그리고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안정된 상태에서 이제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니까 그러면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이제 하기는 오히려 더 이제 트럼프 정부 때보다는 이제 수월할 수도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소위 그 라인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또 그리고 또 정책을 또 리뷰해서 또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시간에 이제 북한이 조급함에 이제 오판을 해서 이제 잘못된 행동을 하면 이제 상황이 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 산업계도 이번 대선 결과를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바이든의 미국이 될 경우에도 뭐 보호무역주의를 계속 이어갈까요? 산업별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현재 그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상당히 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K자형 성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제품 구매와 관련해서 7천억 달러를 바로 투입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4년간 2조 달러와 관련된 청정 에너지와 관련된 투자인데요. 시장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그린 뉴딜 정책이라도 부르기도 하고요. 또 유아나 간병 쪽에 10년간 7,75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런 그 뉴딜 정책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모두 부가가치로 연결된다고 한다면은 미국의 GDP는 4.7% 정도 좀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국내에도 좀 많은 주시장뿐만 아니라 산업에도 변화가 초래하는데 에너지라든지 그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IT, 네트워크와 관련된 산업들이 대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고속철도나 경전철, 지하철 정비 계획들 발표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미국 전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리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전자상거래라든지 무인 택배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하이퍼 커넥티드와 같은 새로운 산업들이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 대통령과 공화당이 장악하는 상원 이런 것이 미국 경제에 오히려 최악의 조합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어제 월가의 증시는 폭등, 거의 급등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했나요? 아무래도 불확실성 해소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이 보이고요. 미국 증시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트리플 그 블루가 시전되든지 아니면은 트리플 그 레드가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게 맞는데요. 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하원은 민주당이고요.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상원을 봤을 경우에 무소속까지 합쳤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과반수는 못 되더라도 반반 정도는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원에서는 적정법 그 과잉 그 재정 정책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한 하원 같은 경우는 예산과 관련해 여러 가지 권한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재정 정책과 관련된 10조 달러 투자 사업들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시장이 이를 좀 반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미국 우정엽 센터장님 지금 상황이 이렇게 계속 어느 한쪽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한다면 정치 사회적 혼란은 계속 그 악화 상태 계속되지 않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을 할 가능성이 사실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이전에도 승복을 하겠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을 딱 부러지게 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의 선거 상황이 만약에 조지아주나 펜실베니아주까지 바이든 후보가 이겨서 조금 더 큰 차이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바이든 후보가 270표를 얻고 본인은 이제 268표를 얻는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적은 차이로 패하는 대통령이 된다면 그 분을 사귀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텍사스의 그 바이든 후보의 유세버스를 본인의 지지자들이 물리적으로 위협을 가할 때도 그것도 이제 진정시키지 않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러한 소요가 계속되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그것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선거 결과에 계속해서 불복하는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열혈 지지자들에게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차관님, 이 바이든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만약 결정이 된다는 전제로 본다면 우리 정부의 정치권, 행정부의 어떤 바이든 진영과의 네트워크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이건 잘 꾸려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부족하더라도 그걸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제 한반도 문제, 특히나 이제 북한 문제만을 놓고 본다면 이게 두 가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가 보였던 것처럼 전략적 인내로 갈 거냐, 아니면 그 전에 클린턴 정부처럼 뭔가 이제 평양에서 이거 미북 정상회담을 하고 이제 그 북미 간에 국교 정상화까지 갈 거냐.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는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도 거의 앞에 갔거든요. 다만 이제 사무소를 어디에 두느냐 가지고 이제 이견이 있어서 이제 안 됐던 건데. 그래서 그런 클린턴의 그런 2기로 갈 거냐 아니면 오바마의 2기로 갈 거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 정부는 이제 미국하고 또 잘 이야기하고 아까 예. 말씀드린 상황과를 잘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클린턴 2기로 갈 수 있도록 이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싶어요. 근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게 예. 클린턴 이제 대통령 시절에 바이든 후보가 그때 상원에서 외교위원장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때 본인이 이렇게 북미 관계가 변화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북미 간의 정상회담하고 관계 정상한다는 이제 이런 그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이제 북한 문제가 비록 우선순위가 떨어진다 그러지만 그래도 미국이 전통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졌던 이제 사안이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그냥 선전적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이제 북한을 이제 정상 국가화로 변화시키면 예. 그게 지금 여러모로 미국이 전 세계에 있어서 그런 리더십에 대한 권위가 많이 실추해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걸 어느 정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되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 해서 소위 클린턴 2기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이제 많은 이제 그 소통과 그런 노력도 필요한 거죠. 거기서 중요한 게 하여튼 북한이 오판에서 이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도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